통일국민협약,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협약 모델에 대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션을 위해서 네 분의 교수님들,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멀리 독일과 영국에서 현재 아침 시간에 저희 회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대학교 이동기 교수님, 손을 한번 들어서 인사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행정연구원의 은재호 박사님, 공공리더십 연구실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케르스틴 폴 교수님, 독일 마인츠 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손을 감사합니다. 스테판 엘스톱 교수님, 영국 뉴캐슬 대학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동기 교수님과 은재호 박사님께서 20분 동안 발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엘스톱 교수님하고 폴 교수님은 15분씩 토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동기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약간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목소리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저기 한국어 텍스트를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역이 맞다로 네, 그냥 제가 제목은 통일국민협약을 위한 보이텔스바 합의의 효용과 무용입니다. 니체가 옛날에 쓴 역사학이 삶을 위한 효용과 무용 뭐 이런 걸 가지고 좀 따와 봤는데 형식을 1장에서 제가 여기 이제 강원도 춘천에서 몇 달 전에 2달 전에 3달 전에 있었던 춘천 시민과 대학생이 함께하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에 대한 짧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통일국민협약이 로컬 단위에서도 이제 시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 좀 생략하고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로 곧장 들어가서 그냥 읽도록 할게요. 2017년부터 사회적 대화를 구상하고 통일국민협약을 준비한 학자들과 시민단체 지도자들 및 전문가들은 보이텔스바 합의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의 노사정 사회적 파트너십, 핀란드의 국가경제위원회와 아일랜드 시민의회 등과 함께 독일의 보이텔스바 합의도 꾸준히 검토되었습니다.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한 분들은 전후 사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보이텔스바 합의가 추진되었던 전후 사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이텔스바 합의가 정치교육 방법에 대한 합의에 불과했다는 사실 정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이텔스바 합의가 여타 합의 모델과 달리 한국의 통일국민협약 과정에 자극을 준 것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진보와 보수와 중도 대변가들 사이의 합의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수용과 지속적인 영향입니다. 보이텔스바 합의와 합의라고 할 때 그 합의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사실이 중요합니다. 먼저 1976년 보이텔스바흐에서 독일의 정치교육학자들이 합의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한정한 방식인 매우 생산적이었습니다. 보이텔스바 토론회의 발의자인 지크프리드 실레는 토론회가 교육 이념과 내용을 둘러싼 격렬한 대결을 재탕하는 방식을 피하고 발표자들에게 합의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물어서 답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합의가 아닌데 또 합의라는 역설입니다.
보이틀스바 합의 토론에서 발표한 논쟁이 이어졌지만 결과는 사실 엄밀한 의미의 합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어로도 그래서 번역이 이제 자꾸 오역이 됩니다. 보이틀스바 합의 협약이라고 이제 옮기는 경우가 꽤 있고 지금도 그렇게 옮기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협약이라 옮기기는 좀 어렵고 그 합의 정도로 독일어는 영어로도 컨센서나 컨센서스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합의도 합의가 아닌 합의죠. 보이틀스바 합의 토론회에서는 정치 교육의 내용이나 형방에 대해서 견해가 모아진 것이 아니었으면 물론이고 그 합의가 토론의 말미에 선언되거나 확인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나중에 그 토론의 결과물이 책으로 출간되었을 때 참석자들이 그것을 이견 제기하지 않고 이제 수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법적 구속이나 정치적 압력이 있는 그런 합의 결정이 아니었고 다만 이제 정치교육 종사자들이 진중하게 토론한 민주적 토론 문화의 성과였던 것이죠. 그렇게 그 내용이 알려진 뒤에도 지속 그 이제 내용이 알려지고 난 뒤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수용되고 인정받고 그 확산 과정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한국 통일 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프로젝트는 통일국민협약 이 작업은 처음부터 이제 협약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것은 북서유럽 일부 국가에서 노조와 기업가와 정부 사이에서 결성한 사회협약 모델에 의지했습니다. 통일국민협약 추진자들은 수기민주주의 이론과 경험, 민간 협치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에 전문가들의 대화나 합의에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시민의 참여 역동성을 보장하는 협약 정치 프로세스를 가동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이제 보이틀스바 합의 방식과 전혀 달랐고 어떤 점에서 오히려 대립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중간에 얘기는 조금 건너뛰고 3장으로 가겠습니다. 통일국민협약의 성과와 영향을 잠깐 보면 그 사실 전투적인 대결의 정치 문화를 고려하면 한국에서 통일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에 걸친 사회적 대화는 통일국민협약의 성과를 낳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이틀스바 합의와는 처음부터 다른 방식을 추진했기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들만의 토론을 넘는 시민들의 참여에 근거했습니다. 애초부터 협약을 목표로 삼되 이제 장기간의 전문가들만의 충분한 검토와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통일국민협약은 단순히 시민단체 대표자들의 짧은 몇 차례의 만남을 통한 정치 협상 결과가 아니어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통일국민협약 추진자들은 사회협약이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익조정을 위한 협약이기에 그 개념과 관점을 통일정책에 대한 합의로 끌어오기는 쉽지 않음을 이제 모르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이해관계의 조정이 아니라 국가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동의와 참여를 내세운 내셔널 컨트랙트 국민협약이라는 그로 개념을 바꾼 사회협약을 이제 국민협약으로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그들은 그 결과물을 비공식적 법 규범으로 만들고 그 추진 단위를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활용과 영향을 이제 더 지켜봐야 되죠. 아직 상황을 잘 우리가 진단하기는 이릅니다. 그래서 통일국민협약의 의미나 의의를 명료히 말하기는 아직 이럽니다. 통일국민협약 추진 주체들은 사회적 대화로 차이보다는 공통점에 초점을 둔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협약 문구도 참여자들이 제안하는 여러 견해들 중에서 공통점을 모으고 이견이 가장 덜한 문장들을 조합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통일국민협약 추진 주체들은 이제 이거를 이제 곧장 그 실천과 정치에 활용함으로써 역량을 발휘하고자 하는데 이런 건 이제 보이틀스바 합의와 차이가 큰 대목이고 뭐 흥미로운 대목이죠. 이제 보이틀스바 합의는 독일에서 정치 교육을 둘러싼 논쟁의 종결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정치 교육의 이론과 실천을 위한 둘러싼 논의를 더욱 다양하게 촉발하도록 자극하는 거죠. 이게 종결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인데 보이틀스바 합의로 인해서 생산적인 토론의 근거가 이제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통일국민협약도 공공영역에서
더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로부터 비판받고 보충되고 수정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협약문 이제 확정 또는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가 그와 같은 지속적인 비판적 토론과 평가의 어떤 진전을 막아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정점일 것 같은데요. 그때 보이텔스 합의의 강한 생명력과 파급력은 한번 멋지게 합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토론과 논쟁의 대상이 되었기에 생겨난 거죠. 통일국민협약도 그 문구 자체보다는 그런 합의를 만들어낸 민주적 상생적 토론 과정과 그 합의 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이게 이제 제 첫 번째 결론인데, 통일국민협약이 보이텔스 파이바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 합의에 도달했지만 그것의 지속과 영향력 제고를 위해서는 보이텔스바 합의처럼 비판과 논쟁에 개방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국민협약을 정치권과 시민들에게 이렇게 규범으로 제시하고 수용하라고 요청하기보다는 그 자체를 비판과 토론, 논쟁의 자료로 삼자고 제언해야 할 겁니다. 그들이 이제 협약문에,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계속된 토론에서 협약문의 문장을 빼고 더하고 고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회적 대화와 통일국민협약의 의미와 의의를 진정으로 높이는 길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일국민협약은 보이텔스바 합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지만 그것이 지속되고 영향을 발휘하려면 보이텔스바 합의의 예, 어떤 그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그 계속된 토론, 논쟁, 비판 그 부분을 수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태제와 관련되는 거는 이제 4절에서 담았는데요. 보이텔스바 합의는 사실 최소 합의였습니다. 교육 내용이 아니라 교육 실천의 규칙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된 정책 입장 사이에 일종의 그 실천 방법의 원칙으로 가교가 마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좌파든 우파든 정치교육의 기본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컸습니다. 근데 이제 실천 규칙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캐스틴 폴 여기 이제 와 계신 캐스틴 폴 교수가 한국어로 번역돼 있는 그 글에서 맨 앞에 이제 인용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동독 지역의 한 교사의 고백, 보이텔스바 합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알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라는 그런 이제 문장을 올렸는데 그게 핵심을 찔렀다고 봅니다. 최소 합의는 서로 다른 실천과 지향의 여지를 그대로 둔 채 규범적 원칙을 만을 포괄합니다. 근데 통일국민협약은 최소 합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통일국민협약 준비 과정에서 더러 최소 합의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 그 이제 보고서나 계획서 같은 걸 쭉 읽어보니까 실제 추진 주체들은 항상 그 최소 합의 이상의 합의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통일국민협약 추진 주체들은 열망과 의지가 높아서 최소 합의로 만족하기는 싫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최대 합의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합의는 하기 싫고 최대 합의는 안 되니까 이제 이제 그들은 이 수기민주주의라는 것에 기초해서 최대한 많은 부분에서 견해의 공통점을 찾는 것에 이제 목을 두었습니다. 그 초기부터 통일국민협약의 주요 내용은 통일과 관련한 정책과 실천 방향을 이제 포괄적으로 잡았고요. 특히 통일 필요성이라는 주제, 그다음에 통일의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 견해를 통일해야 한다고 구상되었습니다.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방식은 단순히 공통점과 유사성을 더 많이 발견하는 일이 아닌데 이제 그런 공통점과 유사성을 더 많이 발견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남남 갈등 상황에 무게에 눌려서 일치된 견해와 문장들을 찾느라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보와 보수만 중도를 포함해 각 정치 진영 내에서도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뭐 사드나 강점기지, 종전선언과 평화 체제, 남북 연합과 그 통일 과정 등에 대해서 이게 견해 일치가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최소 합의를 넘고자 하는데 최대 합의는 안 되니까 이제 제가 뭐 좀 약간 이제 뭐 시니컬하게 들을 수도 있는 말인데 그냥 아름답고 선한 말들이 향연으로 귀결됐다는 인상을 좀 가졌습니다.
특히 이제 한반도 미래 사항을 주요 의제로 삼은 것부터가 이미 기결이 좀 정해져 있지 않나 싶고요. 물론 협약을 위한 토론 참여자들 한반도 미래상에 대해서 유익하고 흥미로운 토론을 진행한 듯 보입니다. 자료집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면 또 그 정치 공동체의 궁극 지향과 헌법적 규범 같은 내용에 매달리면 실제 갈등 쟁점과 의견들을 교섭하고 조정할 원칙과 방향 논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협약의 1장 그 한반도 바람직한 미래상은 사실상 규범이나 지향에 불과한 내용이면서 동시에 이게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미래상의 논의를 좀 옥죄어 버리는 것이죠. 그 생태주의나 페미니즘이나 이주민이나 문화 다양성 관점에서 일장은 사실 굉장히 20세기적인 굉장히 낙후된 그런 것으로 보이는 뭐 이런 인상을 갖죠. 근데 그런 게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뭐 제가 그런 인상을 갖는 것은 문제는 그런 결함이 아니라 그런 내용을 담느라고 정작 핵심 갈등 쟁점에 대한 타협과 조정의 성과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통일국민협약의 문구들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이제 과격하게 레디컬하게 미지근한 길로 빠졌다고 봅니다. 그것은 일종의 그래서 뭐 하여튼 앞으로 이 토론을 위해서 제가 그냥 강하게 그냥 뭐 명료하게 제 개념을 쓰는 건데 조금 불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종 극중주의적 합의다. 최소 합의도 아닌데 최소 합의 최대 합의가 아닌 방식으로 너무 극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보와 보수 정치 세력 간의 양보와 타협 또는 창의적 발견과 절충적 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최소 합의가 왕도는 아니죠. 그렇지만 통일국민협약은 이게 너무 이렇게 그 선한 말들의 향연을 넘지는 못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선한 말들, 좋은 말들 다 모으는 것보다는 그 공통점 모으는 것보다는 양보와 타협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실제 갈등 조정의 효력을 더 크게 발휘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 양보 조정의 과정이 좀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국민협약은 더 많은 공통점과 멋진 미래와 그 미래로의 도정을 그려내느라 숱한 실제 쟁점들을 그냥 덮어두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가 앞으로 제도화된다면 그 쟁점들에 대한 최소 합의 또는 다원적 견해들의 경합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 한 4분 남은 것 같은데요. 마지막 그 이제 문제는 세 번째 이제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통일 유보라는 통일에 대해서 약간 유보적인 그런 흐름이 국내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통일에 대해서 희박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지 그래서 그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돼서 평화 정치가 순조롭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으면 그건 뭐 통일 국민협약이 또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아마도 평화 정치와 남북한 화해 협력 정책에 딴죽을 걸면서 방해하는 일부 보정치가들이나 극우 집단을 압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뭐 그런 류의 뭐 당장 현실적인 그런 활용이 어떻게 될까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한국 사회 최근에 경제와 복지 문제를 둘러싼 토론 외에 생태 위기나 젠더 갈등 그리고 세대 간 격리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관심이나 통일 지향이 약해졌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일부 정치 엘리트들의 주장, 통일부를 해체하고 뭐 평화협력부로의 개명 같은 거는 바로 이런 최근에 이 주민들 사이에 통일에 대한 관심이 약해진 것을 이게 그냥 젊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약해진 것을 이제 반영하는 그런 의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통일국민협약은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만들어졌는데도 그 시민들 사이에 생겨나고 있는 그런 통일에 대한 관심의 약화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아마 사회적 대화의 전제가 이미 통일당이었기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토론되어야 될 핵심 쟁점이 이미 토론의 전제였습니다. 통일 유보의 흐름이 지속된다면 통일을 협약하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새로운 토론 과정을 거쳐서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제 지속되려면 외부 조건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그 이견과 갈등 조정의 형식과 방법을 담아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이트르스바 합의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것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지만 이념이나 내용이나 목표나 지향이 아니라 방법과 과정에만 초점을 맞춘 합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달라져도 이게 살아남는데 통일국민연합은 이제 그런 버팀목이 이렇게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버텨내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될지가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통일의 유보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통일 유보적인 다수의 주민들은 통일 그래서 국민협약에 냉소적일 수가 있습니다. 통일국민협약은 통일과 평화, 남북관계를 둘러싼 이견과 논쟁, 갈등과 경합의 끝이 아니라 그도 새로운 시작이어야 합니다. 통일 문제의 정쟁화 방지, 남남 갈등의 극복, 국민 합의를 통한 정책 추진이 다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 것을 위해서는 통일국민협약이 이제 중요한데 그런 것을 내세운 통일국민협약이 역으로 핵일화나 비판 억제나 새로운 관심과 주장의 봉쇄로 귀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국민협약이 시민사회의 정부 비판을 막는 빌미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정부를 견제하고 압박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야 하고 시민사회 논쟁이 더 활발해지도록 활용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일 당위나 필요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토론이 필요할 것이고요. 사실 지난 11월 말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춘천의 사회적 대화에서도 참여자들은 이제 설문에 답할 때는 통일이 이익된다고 답했지만 실제 그 현장에서 뭐 통일이 가능하거나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이게 이제 통계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다시 보이틀스파 합의의 생명력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최소 합의에 집중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대북 정책과 평화 정치와 관련한 사회적 대화가 보이틀스파 합의처럼 장기 목표나 정책 내용이 아니라 평화 정치의 기본 준칙을 명확히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과 평화 정치와 관련해서 권력자들이나 정치가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찾아서 최소 합의의 규범을 만들고 이성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더 많은 이견과 주장들이 경합하는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보이트스파 합의가 이게 수기 민주주의에 기초한 것으로 이제 이해될 수 있는데 또 저는 주장도 그렇게 계속 수기 민주주의를 계속 논의하고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경합주의나 경합적 평화나 이런 관점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화를 통해서 공통점과 합의점을 많이 찾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 논쟁과 불가피한 평합을 위해서 최소한의 갈등 준칙을 만드는 것이 더 현명하고 필요합니다. 통일국민협약은 이제 그 길을 가지는 않았는데 뭐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한국의 오랜 남남 갈등을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고, 근데 그래도 이제 좀 통일국민협약이 가지 않은 방식에 대해서 보이트스파 합의라든지 뭐 그런 데서 보이는 장점이나 의미는 계속 관찰해서 그래서 이제 통일국민협약이 간 그 선택의 장점과 단점, 기회와 결함을 같이 살피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제도화도 해야 되고 뭐 바쁠 테니까 그럴 시간이 활용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런 관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통일국민협약을 한국에서는 공론화, 수기민주주의의 한 프레임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교수님께서 경합주의, 최소주의, 또 경합적 평화 이런 대안적 문제 제기를 해주신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은재호 박사님께서 20분에서 25분 정도까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화면 공유가 됐습니까? 네. 네, 통일국민협약의 기여와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략 7가지 정도로 챕터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는 통일국민협약이 추진된 배경,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사업 개요와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남긴 성과와 함의를 말씀드리면서 통일국민협약을 포함해서 모든 수기 또는 한국 사회에서 공론화라고 부르는 이 수기의 한계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배경입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과 사회적 맥락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통일국민협약을
기획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동기는 역시 남남 갈등 해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분단 76년이 됐고 그 사이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남북이 대결하는 그런 지정학적 상황에 사실상 희생양이 됐죠. 흔히 이야기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대륙 세력과 일본과 미국의 해양 세력이 맞붙닥치는 교차점이 사실 한반도이기 때문에 한반도는 끊임없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각축장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6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남북 분쟁 못지않게 사실상 북한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남한 사회 내부의 갈등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것을 한국에서는 남남 갈등이라고 부르는데 이 남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또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 때문에 만들어진 게 이 통일국민협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일국민협약은 다른 다양한 정책적 개입 수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기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거든요. 수기라는 것이 남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사회적 맥락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연구에서 뽑아온 건데 한국 사회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20년 사이죠. 최근 20년 사이에 소통에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등이라는 것은 그것이 남남 갈등이든 다른 유형의 갈등이든 우리들의 인식 세계, 다시 말해서 프레임을 변화시키면 갈등도 역시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진짜 그런지를 통계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봤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수록 갈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 그런지를 살펴봤죠. 그랬더니 역시 그렇더라고요.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우리 사회는 갈등이 심한 사회다라는 인식이 높아지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매개의 변수로 사적 소통과 공적 소통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여기서 사적 소통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가족 내, 친구들과 직장에서의 소통을 의미하고요. 공적 소통이라는 것은 시민들과 국가기구의 소통을 의미합니다. 사적 소통과 공적 소통의 매개 효과를 검증을 해봤더니 둘 다 공정성 인식이 나빠질수록 증가된다는 걸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정성 인식이 나빠질 때 공적 소통보다는 사적 소통이 활발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사적 소통은 갈등 인식을 낮추는 데 있어서 공적 소통보다 또한 효과적이라는 것도 찾아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조방정식 모형을 썼기 때문에 이 매개 효과를 찾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결국 국가의 정책적 개입 지점은 공적 소통뿐만이 아니라 사적 소통에도 개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전체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개인과 개인, 사인과 사인의 소통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이 숙의 또는 공론화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론화는 잘 아시겠지만 많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그 시민들이 최대 10명 규모의 작은 분임,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토론을 합니다. 여기 국가가 개입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런 사인과 사인의 대화, 수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결론들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사적 소통과 공적 소통을 매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공론화에 주목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와야겠죠. 공론화는 실제로 합의 형성에 기여하며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임으로써 정책 지지 효과를 나타내는가? 이것이 두 번째 제 연구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지지 여부를 종속 변수로 하고 정책 지지를 결정하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다는 선행 연구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개인의 물질적인 이기심이라든지 상징적인 태도라든지 혹은 자신의 정치 지향이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네. 우리 지금 원저 교수님 통신 상태가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됐죠? 네네, 네,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됐죠. 죄송합니다. 저희 연구원에 네, 네트워크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화면 공유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 슬라이드까지는 설명이 다 됐죠? 네,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는, 이 메시지가 뜨네요. 자, 이 공론화의 조절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이 다 됐습니까? 이 부분이 끊겼죠? 네, 여기 끊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책 지지에 미치는 결정 요인들이 선행 연구에서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물질적 이기심과 상징적 태도와 사회지향적 인식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결정 요인이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정보와 수기가 조절하는 효과가 있을까? 다시 말해서 공론화는 한국 사회에서 효용이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고 조절 회귀 분석을 해봤더니 대답은 그렇더라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더 풍부하게 제공하면 할수록 정보의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특히 전문가들과의 집단 토의가 아니라 자기들 또래 집단과의 분임 토의의 품질이 높을수록 정책 지지에 미치는 결정 요인들의 효과가 굴절되더라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특히 이 물질적 이기심은 상당수의 참여자들이 공론화를 거쳤을 때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고전적인 수기민주주의 이론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은 공적 자아를 수기 과정에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외국의 경우에만 그렇지 않고 한국의 경우에도 그러더라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맥락 속에서 드디어 그렇다면 남남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데 있어서도 숙의가 딜리버레이션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통일국민협약을 설계하기 시작했던 거죠. 따라서 통일국민협약의 목표는 갈등 예방과 합의 형성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누가 참여할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죠. 그럴 때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사실상 인구통계학적 대표성보다는 정치적 의견 대표성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보, 중도 그리고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종교적 지향이 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또 종교계가 한국 사회에서 기능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주목해서 종교계를 포함하는 4개 집단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던 거죠. 실제로 남남 갈등의 대표적인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보수 집단과 진보 집단이 이 과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가 제한되기 때문에 또는 불필요해지기 때문에 보수 진보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 초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됐죠. 그래서 2018년부터 통일국민협약 추진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제로 이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를 가지고 처음부터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시범대화를 실시를 했죠. 그때는 4대 권역별 국민대화를 위해서 20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시범적인 합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국민 합의 기초안을 마련했고 2021년에 실제로 통일국민협약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을 했죠. 그러나 국회가 이것을 외면함으로써 실제로 협약으로까지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에서 동의하는 협약으로까지 정립되지는 못했습니다. 과정과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가시적인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정보 공론화, 퍼블릭 컨설테이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정보와 수기 토론이 관점 수용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확인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관점 수용이라는 것은 흔히 공론화가 지향하는 합의 형성의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죠. 내가 가지고 있던 관점, 퍼스펙티브를 버리고
타인의 관점을 전적으로 수용하거나 혹은 내가 가진 관점의 일부를 내려놓고 타인의 관점 일부를 수용하는 것은 합의 형성의 첫 전 단계죠. 그 관점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겁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정보의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타인의 관점을 더 쉽게 수용한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수기, 토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타인의 관점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개인의 특성이 조절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도 찾아냈죠. 물론 여기에서의 개인의 특성이라는 것은 일신전속적인 인구 통계학적 특성도 있지만 본인의 정치적 성향도 있겠죠.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수와 진보 진영의 상호 이해가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적대감이 해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보수와 진보는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결코 만나는 자리 자체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억지로 이렇게 만나게 해놨더니 진영 논리로 무장된 보수 진보 활동가들 사이에서 메아리방 효과가 매우 폭넓게 감소하는 걸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습과 토론이죠. 수기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기초인데 이 학습과 토론을 통해서 자기 동조화와 확증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는 걸 찾아낼 수가 있었고요. 그 결과 상대 진영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높아졌더라라는 겁니다. 밑에 보시는 것이 좌우 진영 사무총장의 인터뷰입니다. 공론화 초기에는 보수와 진보 어느 쪽이 더 주장을 철회하고 의견을 바꾸는지 그 비율을 가지고 승패의 관점에서 다퉜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며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관점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인터뷰나 우리는 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진 동지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통일국민협약이 4년 동안의 작업을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성과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어땠는가? 이 4년 동안의 과정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의 90% 이상이 이렇게 민감한 통일 문제조차도 다른 서로 진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90% 이상이 납득하게 됐다는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그래서 특히 나와 다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채택되더라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역시 90% 이상으로 높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사실상 찾아보기 힘든 결과가 아니었는가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가질 수 있는 함의입니다. 그렇다면 통일국민협약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무엇일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진영 논리에 빠져서 메아리방 효과에 빠져서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보수 진보의 양극단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이 다음 그림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실제로 확증 편향이나 메아리방 효과와 같은 인지 오류는 다운스의 이론에 따를 때 경제적 동의인이 굉장히 강하죠. 합리적 무지라는 말로 다운스가 설명하고 있는 인지 오류의 경제적 동의는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이 다른 의견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는 체계적으로 기각하죠. 그러나 내 생각과 같은 정보가 주어질 때는 별도의 검증 없이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비용의 문제로 다운스는 이야기를 했었죠. 다시 말해서 소통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통 비용을 본인들어 부담하라고 하면은 쉽게 부담할 수 없겠죠. 이것을 통일국민협약은 이 비용을 부담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누가 부담했나요? 결과적으로 국가가 부담을 한 거죠. 소통 비용을 외부화함으로써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것이 통일국민협약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이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메아리방 효과나 확증 편향이 완화될 수 있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거냐? 보이테스바흐 협약이 굉장히 멋있게 보여줬던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우리가 공감해야 되겠죠. 개인적 차원에서는 대화의 스킬을 높여야 되고 또 좀 더 성찰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집단적 차원에서는 이런 참여와 수기가 결합된 공론화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이 또 잘 안 되나 보네요. 형성 방법이고요. 이 건강한 공론장이 형성될 때 비로소 체계와 생활 세계가 다시 말해서 제도 정치권과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정치가 융합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국민협약은 이렇게 다양한 기여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진보 사이의 갈등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 기회를 분명히 제공한 게 사실입니다.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이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수용되기 시작했죠. 정부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일방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의견들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렸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안에 대해서는 수용성이 굉장히 높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결정의 품질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죠. 또 관리 책임도 커질 겁니다. 수용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관리 책임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참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식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개선된 것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한계가 없지 않습니다. 이동기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한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수기민주주의 관점에서 좀 더 미시적인 한계를 말씀을 드리자면 투입 과정에 있어서 역시 이런 담론 정치에 익숙한 엘리트 시민들에게 유리한 과정이었습니다. 퍼실리테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겠죠. 그 과정에 있어서도 공론장의 왜곡 가능성은 상존했습니다. 특히 보수 진보의 언론에서 이 과정을 폄훼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충분히 많았죠. 의외로 이 통일국민협약을 주최하고 진행하는 데 펀딩까지 했던 한국의 통일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했습니다. 그것이 또 성공 요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저는 보고 싶은 거죠. 어찌됐거나 이 과정은 참여자에 의해서든 퍼실리테이터에 의해서든 혹은 주최자에 의해서든 혹은 언론과 같은 업저버에 의해서든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었는데 그나마 비교적 다른 공론화에 비해서 성실하게 이 과정을 중립성의 원칙과 투명성의 원칙을 잘 지켜왔다고 보고 싶습니다. 산출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도 정치권과 사전 교감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라는 공적 기구가 이것을 수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죠.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의제 기관이 이것을 불수용함으로써 실제로 우리가 기대했던 그렇게 큰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죠. 또 통일국민협약의 경우에는 80% 룰을 합의의 기초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합의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발제 마치겠습니다. 45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중에 통신이 조금 끊겨서 우리 연 박사님 발표 내용이 조금 전달되는데 부분 이렇게 블랭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흐름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직접 이 과정, 통일국민협약 진행 과정에 뛰어드셔가지고 프로그램 설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논의를 많이 제안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틴 폴 선생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Sorry, I was muted. Can you see my presentation? 네, 제 자료 보이시나요? 오케이. Okay,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Just a second.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기 교수님의 통일 국민 협약을 위한 보이텔스 바흐 합의의 효용과 무용 페이퍼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보이텔스 바흐 합의의 목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 교육의 원칙을 파악하는 것이고 모든 정치 교육 학자들이 어떤 특정 이 시민 교육의 목표나 내용과 무관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교육 방법과 절차에만 초점을 맞췄지 교육 이념이나 내용, 목표나 비전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이 교수님이 또한 설명을 하셨듯이 이 합의, 컨센서스는 계약이 아니었고 따라서 구속력은 없습니다. 세 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리자면 나중에 한스 게르그 웰링이 정리한 컨퍼런스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그프리드 시엘리가 컨센서스에서 이런 쟁점적인 디스커션을 살펴보고 이것을 나중에 정리를 했는데요. 내용과 또 정치 교육의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서 이념적인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퍼런스가 열리고 나서 이것이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보이텔스 바흐 합의가 나오기까지 10년이 걸렸는데요. 이 합의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편적으로 독일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입 내지 교화의 금지, 논쟁의 요건, 그리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이해관계를 인지하고 대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주입의 금지, 이것은 정치 교육과 관련성이 높은데요. 교사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학생들에게 관철시켜서는 안 되고 또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의존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 국민 협약과 이 원칙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그런 시민들이 서로 대화에 논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바로 두 번째 원칙, 논쟁의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이 우리 일상 교실에도 논쟁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 원칙이 한국에서 드러나는 방식은 교사들이 정치적인 중립을 띠는 것에 대해서 비난이 있고 또 학교에서 정치적인 그런 논쟁을 배제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통일이나 아니면 평화 정책과 같은 정책 분야에서 컨센서스를 이룰 때 이 두 번째 원칙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논쟁은 컨센서스 합의의 반대입니다. 하지만 논쟁의 원칙에는 어떤 기본적인 컨센서스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논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컨센서스가 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데요. 그래서 기본 합의 아니면 최소 합의에 대해서 이 정치 교육을 독일에서 논할 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민주주의 규범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는데 인간의 존엄성, 민주주의 원칙, 그리고 법치의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치 교육에 있어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 가치를 수용하지 않는 입장은 정치 교육 프로세스에서 규범적인 논쟁에 의해서 배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입장, 음모 이론, 가짜 뉴스, 비민주주의적인 입장을 물론 우리가 교실에서 논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동등하게 합당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 각각 다른 정치 정당의 다른 입장은 다 동등하게 합당하다라고 고려를 해야 하고 그리고 교사들이 각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 민주주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텔스 바흐 컨센서스의 논쟁의 원칙은 사회 정치 담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치 교육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에른스트 프랑켈의
신다원주의 이론이 바우텔스바우 컨센서스보다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더 많이 확정될 수 있는가 얘기를 할 때 더 관련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랭클은 중첩되는 견해, 합의와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둘 다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필요합니다. 이 합의하지 않는 것이 부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반대 의견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다른 정치 성향, 정치 입장 등이 다원주의 사회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가 포함이 되고 정치 프로세스에서 그 국가에서의 그런 논쟁의 원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첩되는 합의 말고 일치하지 않는 견해가 있는데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것 또한 필요합니다. 반대 의견은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논쟁을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통일 국민 협약은 물론 이것이 사회적 대화의 결과물로 나온 것입니다만 어떤 아주 포괄적인 컨센서스를 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대 의견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래서 이것이 다원주의 사회적 접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분쟁의 기본적인 규칙이 프랭켈의 중첩되는 컨센서스의 컨셉의 핵심에 있기 때문에 이 교수님이 이 강연 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생산적인 디베이트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최소의 분쟁 규칙을 만드는 것이 이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보편성과 또 유사점을 뽑아내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이텔스바우 합의의 세 번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시민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인간은 정치적으로 책임 있는 시민이라는 컨셉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참여에 의한 민주주의 그리고 수구에 의한 민주주의다라는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은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에코 체인버를 넘어서는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를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수구의 민주주의 과정을 봤을 때 사회적 대화의 목표는 이러한 인간 그리고 민주주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텔스바우 컨센서스와 일맥상통하고요. 여기까지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로 폴 교수님은 이동기 교수님 발표 내용에 대해서 더 상세한 설명을 주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티븐 엘스톱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Thanks so much. Can you see my screen okay? 제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Fantastic. 네, So firstly, thank you so much for 먼저 inviting me to contribute today.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Very pleased to be here. 이번에 토론자로 참여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제가 이 한국 정치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고 사실 수기 민주주의 관련한 전문가다 보니까 이 한국 정치 지평에서 열리는 이런 담론이라던가 이런 논의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그래서 이런 협약을
이뤄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사회적인 대화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특히 또 한국 정치 지형 내에서 이제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코멘트를 할까 합니다. 우선 먼저 이 사회적 대화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대화는 사실 숙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이점이 반드시 해소되도록 하는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런 차이점을 내놓고서 같이 이제 논의를 하는 것인데, 수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회적 대화와 수기 간에 굉장히 많이 혼용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수기와 그리고 대화 간의 그런 용어 사용을 조금 명확하게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기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일단 이것은 일종의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지지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또 근거를 제시하고, 그러나 동시에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되 또 개방된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죠. 그리고 또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고요. 또 경청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제시한 그런 제안 사항들 또 이유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수기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이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장점이라 하면 일단 이제 공정한 절차로서의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좀 더 많은 이들의 의견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와 지식이 공유된 상태에서 좋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수기 민주주의의 장점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의회 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회 자체가 수기 민주주의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수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형태로서 시민의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한국의 사회적 대화, 특히 통일국민협약 논의에서 보여지는 특징들이 이제 소위 이제 시민의회에서 보여지는 특징들과 좀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수기적인 규범들이 많이 실현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이제 열린 대화들이 이루어지고 수기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민의회 같은 경우 보통 어떤 시민 대표들로 구성이 되거나 또는 다양한 시민 집단의 어떤 표본 집단들이 이제 구성을 하게 되죠. 이것이 결국에는 이런 프로세스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가 공평한 참여의 기회를 얻어서 이 시민의회 논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만 이 프로세스 자체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들이 뭐 영국과 또 유럽에서 많이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보육 수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입안할 때 이런 시민의회에서의 그 논의가 또 수반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프로세스에 있어서 이 취약계층이 제대로 대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소리가 많이 안 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시민의회 과정에서 이런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고, 특히나 이런 논의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도 또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리사가 자신의 수프를 맛보는 그런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여론과 관련한 연구를 보면
사실 전체 인원에게 의견을 굳이 묻지 않아도 약간 샘플,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만 알아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여론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리사가 숲을 전부 다 먹어야만 뭔가 간이 더 필요하다던가 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약간만 맛보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어떤 표본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시민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그 여론을 파악을 하고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기 민주주의가 또 굉장히 이 민주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죠. 특히 이제 정치적인 참여가 많은 경우 상당히 어느 한 집단, 소수 집단에 좀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적극적이지 않은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 지식 및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 집단의 입장이 배제된 채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폐쇄적인 마인드가 이런 정치적인 그 참여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문제로서 많이 그 드러나게 되는데요. 시민의회 프로세스를 통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그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시민의회에 참여시키는 그런 표본 집단의 충분히 다양성을 담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회가 좀 더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더 많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수기 민주주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좀 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그 자치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일반적인 대의민주주의제에서는 많은 경우 그 시민들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을 그냥 수용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시민의회 민주화를 통해서 굉장히 그 시민들이 이제 해방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를 적절히 장려할 수만 있다면 이 시민의회가 충분히 정당성을 가지고 이제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때로는 정책 이반자들이 그 대중의 여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시민의회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곤 하는데 그러나 또 그 시민의회가 나름의 어떤 그 다룰 이슈들에 대한 그런 범위, 역할 범위 이런 것들이 이 명확하게 조금 정의되는 것이 이 효과적인 진행 그리고 효과적인 그런 합의 도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실제로 의사결정 과정을 그 설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또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런 그 시민의회의 그 수기 과정의 성공을 담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기 민주주의를 어떤 시스템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기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정치 시스템 전반에서 어떻게 하면 수기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걸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시민의회를 몇 차례 연다든지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통일국민협약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보면은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 참여해서 논의를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런 수기 과정을 그 참여한 몇 명의 범위에 국한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기 민주주의 과정들이 좀 더 확장된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제시될 수 있는 어떤 주장에 대한 이유들이 좀 더 확장된 논의를 통해서 다양하게 제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 때 우리가 이 정치 제도 전반에 걸쳐서 시스템 차원에서 수기 민주주의가 실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속성을 가진 수기 기준을 좀 마련을 해서 이게 시스템 차원에서 구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적인 접근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공중이 정부와 맺고 있는 관계, 의회와 맺고 있는 관계, 어떻게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의회에서의 논의에 어떤 식으로 이런 작은 공중의 이 논의들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이 작은 공중이 이제 정부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그 제안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또 논의를 해서 이것을 또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또 이 작은 공중이 또 미디어와 맺고 있는 관계는 무엇인지, 시민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스템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공중이 결국에는 이런 시스템에 있는 여러 그 주체들과 다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연구를 하실 때 이런 시스템적인 맥락 속에서 좀 더 연구를 이어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작은 공중이 논의를 해서 어떤 권고안들을 내놨을 때 정부가 반드시 그 권고안을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이런 작은 공중의 어떤 권고안이 어떤 뉴스로서 다룰 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보도를 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에 영향을 미치려면 좀 더 큰 여론을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하려면 또 미디어에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계들이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좀 정리를 하면요. 이 사회적인 대화보다는 저는 이제 수기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좀 오늘 발표를 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취약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참여자들에게 이런 진행 절차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치 시스템상의 어떤 타 영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고, 또 작은 공중의 이제 제도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벨기에 사례가 굉장히 좋은 그런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런 수기 민주주의를 좀 더 확장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엘스트 교수님 발표에는 제가 미니 퍼블릭이라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하여튼 네 분 발표를 많이 듣고 또 좋은 토론들을 가졌습니다. 현재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각 분들한테 하나씩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답을 듣고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어요. 제일 먼저 은재호 교수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 공론화라는 것을 철학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저는 많다고 보고요. 사실은 딜리버레이션이 수기가 합의를 가져온다라는 낙관주의가 민주주의 원칙에 맞느냐라는 문제의식들이 깔려 있죠.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과 그 다음에 기술의 문제로서 협약 공론화 프로세스가 만들어내는 역효과는 없느냐? 예를 들면 기술 저작권료 이런 것들이 공론화 과정에서 어이없는 반감을 주는 과정도 발생했던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폴 선생님께는 제가 사실은 우리 통일국민협약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그러면 통일 문제인데 사실은 북한 주민들과 북한 정권과 북한 지역을 배제하고 남쪽끼리만 하는 협약 과정이거든요. 독일에서 교육 문제를 가지고 아젠다를 삼았다면 통일 문제를 가지고 북한 지역이 포괄되지 않는 이런 프로세스 과정이 가능한가?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수님께는 사실은 우리 이 통일국민협약에 대해서 야당이 굉장히 반대라기보다는 굉장히 배제를 한 건데요. 그 이유는 여당이 정당 정치를 왜곡하기 위해서 국민협약이라는 것을 쓰고 있다. 공론화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야당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죠. 이 점에 대해서 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통일국민협약이 정당 정치를 배제한 것이냐라는 야당의 이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엘스터 교수님께는 미니 퍼블릭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고민이 됐는데 글로벌하게 나타나는 지금 아이덴티티 폴리틱스, 정체성 정치, 이 문제와 미니 퍼블릭의 확장이라는 이 스케일링을 높여나가는 이 과정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은 없는지, 아이덴티티 폴리틱스가 지구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cultural conflict를 낳고 있는데, 그것이 미니 퍼블릭이 자동적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다라는 생각하고 충돌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한 분씩 순서대로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정철 교수님 정말 네. 굉장히 퍼티넌트한 질문들을 4개를 따로따로 구별해서 해주셨는데 하나하나가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4개의 질문이 서로 다른 질문이 아니라 모두 연관된 질문이라는 것이 더욱 놀랍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질문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냥 저에게 주어진 질문만 답변을 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라는 표현 속에 숨어있는 철학적 논쟁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공론이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옮길 거냐라는 거예요. 하버마스는 이것을 퍼블릭 오피니언이라고 하는데 아시아 사회에서의 공론이라는 것은 아마 번역이 어려울 텐데 퍼블릭 오피니언을 넘어서서 트루 오피니언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서구에서는 플라톤이 이 표현을 썼고 아시아에서는 주자가 이 표현을 쓰면서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트루 오피니언 팔리틱스라는 표현이 자리 잡기 시작하죠. 공론 정치가 그건데요. 그래서 이 공론화라는 것은 단순히 수기 민주주의로 사실은 귀결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함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 논쟁의 배경이라면 진리란 무엇인가, 우리가 진리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진리가 있다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포괄하는 것이 트루 오피니언의 개념들인데요. 이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던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과연 토론을 통해서 수기를 통해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이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토론을 통해서 수기를 통해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즉각적인 결과는 서로의 다름을 확인하는 절차가 토론입니다.
그래서 토론은 즉각적으로 합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각인시켜주는 메커니즘이 토론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다름을 깨닫는 것이 합의로 가는 건널목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점에서 다르고 왜 다른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합의로 결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있었던 미니 퍼블릭스를 통한 수기의 경험을 보면 찬성이 반대로 바뀌고 반대가 찬성으로 바뀌는 비율은 10% 미만입니다. 어떤 때는 5% 정도밖에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나는 어떤 의견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나는 이 수기를 통해서 비로소 의견을 갖게 됐다 하는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말은 곧 수기는 내 의견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지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수기가 반복될수록 시간이 길어질수록 타인과 나의 차이를 이해하면 할수록 비로소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관점 전환이 생기고 이 관점 전환을 통해서 비로소 합의에 도달하더라. 이 메커니즘을 저는 연구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경험적 지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기는 합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이것은 따라서 민주주의 원칙에도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처음에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 다투기 시작하면 절대로 우리는 진리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텔스 바하 협약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 진리에 도달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면 그리고 그 절차와 방법을 모두가 존중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합의에 도달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수기가 민주주의의 요체가 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었죠. 공론화의 네거티브 효과,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아직 수기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네거티브 이펙트와 사이드 이펙트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따라서 서구의 경우에도 미니 퍼블릭스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보다는 앞서 있지만 이 미니 퍼블릭스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 그에 대한 논란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폴 교수님. Ye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네, question.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대로 제대로 질문을 이해를 했다라면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사실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 이것을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상황에서 해야 하는데요. 공동의 대화가 남북 간에 가능하지 않은 차원에서는 결국 이 사회적 대화가 좀 더 합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절차를 좀 더 엄정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더 개방적인 대화를 나누고 더 다양한 사람들을 포함을 시켜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수구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통일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통일의 목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 정책이 아니면 평화 정책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또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기 교수님. 네, 이정철 교수님, 사회 보시는 이정철 교수님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나중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짧게 이제 수기 민주주의 부분에 대해서 뭐 그냥 한마디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수기 민주주의는 어쨌든 그 조직화된 사회단체나 내지는 조직화된 시민을 이제 개인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서 개인 정치적 주체로서 근데 그렇지만 개인 내 정책 견해를 정책 견해에 기초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통일국민협약의 전제가 되었던 남남 갈등은 이데올로기에 기초해서 굉장히 조직화된 집단들 사이에 이제 적대적 그 갈등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애초에 수기민주주의라는 방식이 적절한지 또는 지금 그래서 일정한 성과는 있었지만 이후에 이게 통일국민협약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계속 수기민주주의 논의에 갇혀야 될지 저는 그게 좀 검토 상황이라고 보고요. 좀 벗어나야 된다고 오히려 보는데, 그게 이제 그 이정철 선생님의 그 질문하신 것과 연결되는데, 이제 지금의 한국 야당이 이 통일국민협약을 보고 정당 정치를 왜곡하기 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정당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수기 민주주의란 이름을 빌어서 또는 이제 바깥에 다른 또 제도 장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방식으로 보이니까 근데 그거는 꼭 그 보수 야당이만이 아니라 진보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정의당도 그럴 수 있고 또는 녹색당이나 아까 제가 뭐 생태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또는 이 통일국민협약 과정에 배제된 다수의 또 단체나 또 다른 정치적인 급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불편한 방식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질문에 답을 하면 저는 그거는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통일국민협약에 대한 불편함, 소원감 그리고 여러 가지 형식의 정당 정치를 왜곡했다든지 이런 비판도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하다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이게 통일국민협약이 너무 아까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제 많은 얘기를 담으려고 자꾸 이렇게 시도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미래상부터 해서 다 가지니까 그래서 조금 통일과 평화 정치에서 아까 말씀드린 건데 해서는 안 될 일들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에 조금 더 규범적인 것을 외곽을 만들어 놓았다면 근데 그것은 보수적인 입장에 대해서 기간에 이제 평화 정치를 뒤엎었던 그런 세력에 대한 견제도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또 좀 진보적인 평화 정치를 진행했던 사람들도 좀 반성적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좀 만드는 방식으로 좀 더 초점을 맞췄다면 수용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하여튼 결론은 이제 이런저런 종류의 비판들에 개방적일 필요는 계속 있다고 봐요. 보수기로서 또 뭐 이상한 비판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특별한 방식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다종다양한 비판이 계속 나올 수가 있고 그 비판들을 또 수기민주주의라는 틀에 갇힐 필요 없이 계속 여러 가지 방식으로 더 토론하고 수용하고 또 보완하고 또 새로운 실험 또 해보고 이게 한 번에 끝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제가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통일국민협약이 통일과 평화에 대해서 논쟁과 토론의 종착 지점이다. 뭐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새로운 종류의 좀 이성적인 토론을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면서 더 전진된 토론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적절한 비판들은 또 수용되고 반영되어서 더 발전할 수가 있고 또 과도한 정치 공세로 보이거나 불필요한 선동 정치로 보이는 비판들은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장벽을 세워서 오히려 이런 사회적 대화가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엘스터 교수님. Thank you. Yeah, it's a good question. 감사합니다. Identity 좋은 politics is 질문이셨는데요. 이 아이덴티티 정치학이 사실 좀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차이를 우리가 같이 확인하면서 이제 수기 과정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그러한 수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작은 공중이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아일랜드와 같이 굉장히 분열된 사회에서도 유용한 모델이었고요. 실제로 이 카톨릭 신도들과 그리고 이제 그 개신교도들이 함께 수기 과정에 참여하고 또 교육 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논란이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이런 작은 공중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고 서로 존중을 하면서 이런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로와 함께 대화를 나눌 의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죠. 이 작은 공중을 계속 그 논의를 확장하는 것이 상당히 또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볼 때 이 전체적인 정치 시스템 안에서의 작은 공중 그리고 그것이 맡고 있는 다른 그 관계들의 맥락 속에서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린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답변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장에서 질문 하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질문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단법인 행복한 통일로에서 온 도희윤 대표라고 합니다. 귀한 말씀 잘 들었고 제가 은재호 교수님께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과정에 쭉 아마 깊숙이 관여하고 내용을 소상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예전에 기억나기로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민주평통에서 이 통일협약을 추진하다가 실패를 했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안이라고 올라와져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보수적 입장에서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내용, 함께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실패했더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좀 의아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 안을 직접적으로 제기를 해서 진짜 명실상부한 통일국민협약이 되려면 어떤 방식으로 예상이 될는지와 또 곧 이제 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정부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국민적 공감 속에서 합의가 보여질 수 있고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언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뭔가를 준비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문 겸 도움의 말씀을 부탁드리고자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시죠.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실제로 통일국민협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엘스터 교수가 보여준 화면에도 그 답이 있는데요. 시작부터 대의제 기구와 함께 호흡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의제 기구의 동의와 또 지지 속에서 이 모든 게 시작했더라면 그 결과에 있어서 이 협약안을 국회가 받고 국회가 비준함으로써 여야가 제도 정치권이 우리 국민의 생활 정치와 융합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겠죠. 그런데 시작부터 대의제 기구들을 배제하고 시작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실책이었습니다. 원래는 배제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시작부터 거부를 당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엘스터 교수의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언론과 지방의회와 그리고 국회 이 3자가 이 통일국민협약의 민간 모임을 사회적 대화를 처음부터 같이 참여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폴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 세 가지 보이테스바 협약의 원칙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주입 금지한다. 두 번째로는 requirement for controversy가 필요하다는 거. 세 번째가
그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이익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사실은 수기의 원칙과 결코 다르지 않거든요. 이 원칙들이 지켜지게 된다면 명실상부한 사회적 협약으로 결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질문 요지는 이렇습니다. 통일국민협약이 있지만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환경의 문제가 또 있다. 선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굳이 답변을 드리지 않고 제가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병행해야 될 문제이고, 그럴수록 더더욱이 저희가 수기와 토론을 진행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고 통일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여나가는 과정이 또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다 공감하는 견해라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 교수님들, 박사님들 너무 좋은 토론 발표해 주셨고요. 참 이 통일국민협약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많이 노력해 왔는데 그나마 이 정도의 성과를 갖고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음 정부 때도 하겠느냐 말씀 주셨는데 당연히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침 시간부터 이 독일과 영국에서 저희 한국의 통일협약에 이 어드바이스를 주시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오셨던 두 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셨던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신 평창과 또 우리 통일부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